이 친민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차이점은 요겁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무장 독립을 추구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4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제가 응원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2월 달이거든요. 근데 2월 달 되면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좋아요. 기대가 좀 제가 아꼈던 학생들, 또 작게나마 도움 줬던 학생들이 선생님 뭐 요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EBS 수업할 때 이제 사범대 졸업한 지 오래됐고 그냥 다른 거 이것저것 준비했었는데 교사는 되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내고 있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수박 외쳐달라고 해서 제가 EBS 가면 제가 이제 완수박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제가 완수박 영상 올려놨는데 제가 간단한 사연 소개하고 힘내라 이렇게 이제 해줬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셨죠. 근데 임용고시 준비생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딱 요 강의 찍기 그저께 최종적으로 역사 임용시험에 붙었노라고. 사실은 되게 작은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질이 있으셨는데 뭔가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서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파이팅! 뭐 같이 왜 드렸는데 그때 본인은 그게 되게 그렇게 큰 힘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작년에 1차 됐었는데 2차에서 안 되셨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돼서 선생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자기가 너무 더 좋다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그 사연을 읽는데도 이렇게 뭔가 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뭘 깨달았냐. 사실 인생이란 게 별게 아니야. 약간의 차이예요. 생각의 발상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조금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위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작은 생각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풀어나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시간만 지나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최근의 일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애국계몽 운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요 애국계몽 운동, 애국계몽 운동의 대표적인 거, 특히 여기 신민회 그냥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매 회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신민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도와 독도. 요새 뭐 간도는 조금 시험 문제에서 좀 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수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죠? 근데 이걸 학교에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거 뭐냐? 그러니까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뭐냐? 그랬을 때 정확히 말을 못해요. 말뜻은 그대로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뭔가 계몽적인 생각,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럼 그게 뭔데? 하나씩 한번 보자면 이거예요. 이 애국계몽운동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1905년을 전후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회 진화론을 그 밑바탕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 진화론이 뭐죠? 찰스 다윈이 주장했었던 그 진화론이에요. 자, 지금의 우리의 생태계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걸 가지고 저렇게 사자스럽지 않은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동물은 그런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 상황, 전 세계 질서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야. 센 국가가 약한 국가를 식민지배하는 건 너무나 생태계 논리처럼 당연하다는 논리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좀 그럴듯한 것도 같은데 사실 이건 치명적인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힘을 가져야 된다. 애국계몽의 운동은 이거예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힘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국가와 민족이 힘을 가지려면 먼저 교육해야죠. 그 다음에 산업, 경제력에 맞춰줘야죠. 즉 먼저 실력을 갖게 되면 알아서 이건 따라와. 힘 있는 국가는 오히려
침범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범하면서 더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에서 발전시켰던 것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일제의 침략을 용인해야 돼요. 일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나라를 침범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논리대로 하자면 일본은 힘이 있는 국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이것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력을 갖자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즉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령, 이 침략을 용인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의병운동을 부정적이에요. 야, 솔직히 의병 일으켜서 이 독립운동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일본의 그 앞서 있던 군사력 못하잖아. 못하는데 왜 해? 못하는데 왜 덤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좀 한계가 있어요. 애국개몽운동도. 근데 이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게 바로 신민회예요. 그러니까 신민회가 시험 문제가 언제나 쏟아지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애국개몽운동과 관련돼 있었던 단체들 하나씩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회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1904년에 보안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안회의 핵심은요, 일본이 황무지, 즉 농지가 아닌 땅을 황무지라고 하거든요. 그 황무지를 개간할 것을 요구를 해요.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니까 땅 우리가 한테 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너네 이거 우리 땅 빼앗으려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저지시켜요. 보안회, 이거 생각보다 선지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나서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헌정연구회라는 단체는요, 일진회, 즉 요쯤에서 일본에 넘어가 있던, 일본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모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일진회라고 하는데 그 단체를 규탄해요. 뿐만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면서 뭔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되었었고, 이 헌정연구회는 대한자강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906년에 대한자강회가 되는데, 이 대한자강회는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고종퇴위의 반대운동도 벌여요. 그러니까 1907년에 벌어진 일이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좀 탄압이 오게 되었었고요. 뭐 월보라는 이들의 그 책도, 월간지 같은 것도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한자강회가 요 고종퇴위 반대운동하니까 일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한협회로 이어지는데, 이 대한협회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친일적 단체로 변질돼 버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에 간섭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요 대한자강회 정도는 가끔 물어보는데 사실 대한자강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신민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 초반에 이 애국개몽운동이 무슨 단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애국개몽운동이?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하는 그러한 실력을 먼저 키우자라는 것이니까, 독립보단. 그런데 이 신민회는요, 그 부족한 점을 다 막아내요.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예요. 먼저 1907년에 신민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1927년 가면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20년 상관을 두고 정확히 그 시기를 띄어요. 그러니까 1907년부터 1911년까지 갔던 게 신민회고요. 신간회는 1927년부터 31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완전 일치해. 완전 일치해요. 딱 20년 상관을 두고 정확히 만들어졌다가 끝나고, 만들어졌다 끝나고, 딱 20년 상관인데 이 두 단체는 한 글자만 다르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다. 요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특히 신민회는요, 안창호, 양기탁, 이회영, 박은식 등등의 당시에 정말로 내노라는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가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의 공통점,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은 신민회가 아닌 다른 애국개몽 운동과의 같은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일단 먼저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력 양성해야 돼요? 교육과 산업이잖아요. 교육. 대표적으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 선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교육활동에 집중했다. 자, 뿐만 아니라 산업, 태극서관, 자기회사 같은. 태극서관은 지금 말로 하자면 이제 뭐 출판, 유통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책도 만들고 그걸 유통시키는. 그것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나름의 산업, 우리 자본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자기회사 같은 회사도 만들어갖고 이러한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했으면 그냥 애국개몽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지. 근데 신민회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들은 특징, 비밀 결사였습니다. 간판 안 걸었어요. 그냥 그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공화제를 추구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공화국이 공화제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태를 공화제라고 하고요. 공화제를 추구했다. 요걸로도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정도 나오면 어렵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 신민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차이점은 요겁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무장 독립을 추구했다. 이건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아주 뜨거운 가슴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무장 독립 운동할 때 여기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이회영과 그 형제들. 이 만주 삼원보예요. 만주 삼원보에 뭘 만드냐면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요. 원래는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가 1911년에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흥 무관학교 만주 삼원보에 만들거든요. 이 만주 삼원보에 만들 때 돈이 있어요? 뭐 독립운동 한다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자기 계좌 갖고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돈을 다 어디서 대냐면 이회영 집안에서 돼요. 이회영. 그 집안에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2013년, 14년도에 입문서를 한 권 썼습니다. 청춘의 안터뷰라고,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 책인데 뭐 아주 레어템이죠. 그 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박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유혜원 선생을 인터뷰하는 형태로 책을 쓸 때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 책 쓸 때만 해도 이 집안의 돈을 어느 정도 잡았냐면 한 아주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잡았어요. 600에서 1000억. 근데 이게 불과 한 7, 8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책 나온 지 한 7, 8년? 그 정도 됐는데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의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 사대문 밖에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 특히 청량리 쪽으로 해서 들어올 때 이회영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즉 서울의 지금의 그 청량리 일대 모든 땅이 다 이 집안 땅이었던 거야. 그거 지금 계산해 보세요. 아마 환산 안 됐고, 내가 볼 때 몇 조 단위가 아닐까 싶어요. 몇 조 단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주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 뭐 소값 계산하고 이러니까 헐값에 한 6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만 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 사만갑족의 조선 최고의 갑부 집안이 그 많았었던 재산을 다 헐값에 팔아 넘기고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그 형제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반대한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제 중에 2명은 굶어 죽어요.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 집안으로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고요. 여기서 무려 우리 대한민국 그 독립운동가들의 장교, 독립군 장교를 3,500명을 만들어요. 너무나 놀랍죠. 한 집안의 그 재산과 그 의지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민회가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일반적인 애국개몽 운동, 힘을 키우자, 실력을 양성하자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너네 나쁜 놈들 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이 무장 독립을 추구했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5인 사건을 일본이 날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5명을 기소한 사건이 되겠는데, 이것과 연관되면서 1911년에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민회는 1907년에서 1911년까지 있었던 이 시기적인 개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선생님, 근데 삼원보 위치 어디입니까? 삼원보 위치는요, 제가 요거 이제 우리 1910년대 무장독립운동상 가면 다시 수업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말씀드리자면 요쯤 됩니다. 되셨죠? 네, 요쯤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뭐 그냥 대략 봐주세요. 이건 다시 나올 겁니다. 1910년대 무장독립 파트 가면요. 자, 됐고요. 민족 언론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 언론, 대표적으로 황성신문.
황성신문. 황성신문 1898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황성신문에 누구?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시일야 방성대곡. 시일야 방성. 내가 이날 밤 목 놓아 슬피 우노라.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그 다음에 제국신문. 이 제국신문 하면 왠지 좀 약간 이렇게 남성에 가까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이것도 같이 1898년도에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이름과는 좀 달리요. 이 당시 제국신문은 주된 독자층을 부녀자, 그 다음에 일반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한글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들렸던 신문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일반 민중들한테 불렸던 이름은 뭐 약간 여성신문, 암신문, 뭐 요렇게도 불렸었다라고 하고요. 뭐니 해도 이 대한매일신보. 갑자기 저도 막 피가 올라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04년에 만들었다. 1904년이 어떤 해죠? 러일 전쟁이 벌어졌다는 해입니다. 러일 전쟁의 종군 기자였어요. 당시에 일본과 영국은 거의 친구였잖아요. 동맹을 맺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영국인이니까 얼마나 저들이 이 러시아를 혼내주나 한번 내가 조사하려고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일본 애들 너무 쓰레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협조하는 삶을 바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베델 씨. 영국인 베델. 그래서 이 영국인이 이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양기탁과 이제 베델이 발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애국적인 논조를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베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델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고마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스필릿으로 죽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한국 명도 정합니다. 이름이 뭐냐? 설. 멋지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만약에 제가 유시니까 유설.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안타깝게도 성을 이걸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한국명 배설씨가 되겠습니다. 한국명 배설씨. 자, 특히 이 배설의 가장 애국적인 논설로 나오는 대한매일신보는 그렇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해줬다. 이거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채보상운동 요거 제가 경제 파트 가면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요거 미리 하나 살짝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대부분의 신문들은 1910년이 되면서 다 폐간이 됩니다. 자, 또 하나 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도는 위치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 위치 한번 보시면 선생님 만주는 뭐고 간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주는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요게 만주고요. 전체가 다 만주고요. 여기 안에 이 만주 중에서도 우리 요 한반도 쪽에 붙어 있는 땅, 여기를 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가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북만주, 남만주 이런 게 나와요. 북만주는 여기 지역을 북만주 지역 일대라고 하고요. 남만주는 여기 지역을 남만주 일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간도로 따지자면 이렇게 가운데를 쭉 갈라서 이쪽을 우리가 흔히 북간도라고 하고요. 이쪽을 서간도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아까 삼원부 지역이 서간도 지역이네요? 와우! 그렇지. 정확해요. 잘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가 서간도 지역에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삼원부예요.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일대를 간도라고 하는데 이 간도가 우리와 중국 간에 약간의 이 영토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여기 지역 일대가 원래는 청나라가 만주족이잖아요. 만주족이 세운 왕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원래 근거지가 요 언저리였었는데 이들이 이동해서 중국의 본토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요 땅을 비워버려요, 청나라가. 비워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정리했던 게 숙종 1712년에 이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영토가 어떻게 되냐,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 요걸 정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은 서쪽으로는 압록. 서쪽으로 압록은 어디죠? 이게 압록강이고 두만강이잖아요. 그래서 압록. 요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동쪽이 문제야. 동쪽을 토문으로 했어요. 토문이 선생님 뭐예요? 요게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 강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요게 송화강이 이렇게 있고요. 요게 송화강이고, 요게 압록강이고, 요게 두만강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은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이 토문강의 해석을 놓고 우리 한국 입장에선 이게 송화강이다라는 거고 중국 입장에선 이게 두만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토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걸 놓고 나름의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대한제국 시기에도요, 이 간도 지역에 워낙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간도 관리사를 직접적으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범윤이라는 인물을. 이건 뭐예요? 우리 이 대한제국이 관리하는 행정적인 지역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라 통감부에서도요, 간도 출장소를 파견해요. 만들어서 조선의 영토를 인정했었어요. 이건 완전히, 왜 우리 동포들이 워낙에 많이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간도 협약을 맺습니다. 간도 협약이라는 게 뭐냐? 당시에 이 중국 정부와 일본이 그 둘이 맺은 거예요. 핵심은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이걸 얻는 대가로 1909년 하면 우리의 외교권이 없을 때죠. 을사늑약 이후니까. 그래서 저 영토 일대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여기 지역 일대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간도 이게 1909년 전후에서 여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이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역, 독도. 여러분들, 독도 가보셨어요? 나는 가봤지롱. 제가 최근 10년 동안 찍었던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가 2021년 그 가을에 그 해양수산부에 이제 그 대학생 기자단을 같이 가서 거기 독도, 그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 강연을 하는 걸 찍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유성환 독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꼭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해양수산부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했는데, 저는 진짜로, 사실은 독도, 그러니까 울릉도를 가야지 지금은 독도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울릉도는 물가도 너무 비싸고요. 사실은 들어가는데도 좀 포항에서 갔는데 한 3시간 반,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웬만한 외국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독도는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도를 딱 밟을 때 그 느낌이에요. 이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가 꽤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그냥 올라와. 하면서, 여기가 독도구나. 내가 그렇게 평생 말로만 들었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만 불렀고, 내가 맨날 교과서 보면서 수업은 했지만, 이것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진짜 이 독도는 기회 되실 때마다 꼭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독도를 이렇게 갈 때요,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은 제 친구분 중에 5번 시도를 했는데 파도가 높아서 독도 그냥 겉에서 보고만 오고 못 밟으신 분들도 꽤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처음 갔는데 한 번에 들어갔어요. 제 공덕을 많이 쌓았던 모양입니다. 제 조상들이. 자, 이 독도 문제를 사실 깊게 하려면 끝도 없어요. 얼마든지 제가 1시간 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료들. 삼국사기 지중왕. 근데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요런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그 지중왕편이라든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신증 동국여지 승남 등등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의 땅인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것은 일본도 몇몇 자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것처럼 많거나 우리 것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일본이 어쨌든 몇몇 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현대파도 오면서죠. 그래서 어떻게? 울릉도 개청령을 해서 실제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1900년. 1900년이면 누가 왕이 있을 때입니까? 고종 황제께서 왕이 있을 때죠. 칙령 41호를 내려요. 이건 뭐냐면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행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이 울도군 안에 독도를 들어갈 것을 명기해 놓으셨습니다. 행정적으로 완전 우리 땅이에요. 중앙관보에도 게재를 해요. 뭐 어쩔 건데? 맞아, 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일본 놈들이 러일 전쟁 중에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그리고 패망했으면 가야 되는데, 이게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스케핀 문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거 이렇게 좀 요것만 빼달라, 요 라인만 좀 빼달라. 원래는 이렇게 독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토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라인이 정해져 놨었어요. 근데 이걸 일본이 미국 측에 로비를 해서 이 라인만 지워요. 어쨌든 일본 좀 얍삽해 진짜로 이런 건. 그래 놓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대사에 오면서 우리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한일 기본조약, 즉 1965년에 한일 협정할 때도 이것을 완전히 메이드하지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한일 어업 협작을 할 때도 사실은 이때 좀 클린하지 못하게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경찰들이 해가 있죠. 군인이 아닙니다. 그게 되게 포인트예요. 군인이 간다라는 것은 뭐죠? 뭔가 이게 분쟁 지역화 될 수 있잖아요. 경찰은 여러분 뭐가 경찰이에요? 우리 집 앞에 나가 있는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행정력 안에 들어와 있다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영토를 회복했었다. 이게 바로 독도다.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이다. 뭐 이런 것들.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독도의 특집을 또 한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강의도 좀 찍을 거 다 찍고 또 그때쯤 되면 제가 여유 되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셨던 거. 사실은 뭐 다른 말씀 많이 드렸지만 시험 문제 신민회에서 다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심화 54회입니다. 1번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잠시 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거행된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인 가가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단체겠습니까? 당연히 신민회가 되겠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던 것은 이것은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것은 의열단. 요거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앞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위한 부나로드 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당시 언론사 중에서도 동아일보가 되겠고요. 부나로드 운동은요. 자,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5번 대성학교 우선학교. 이거 진짜 나온다고 했죠? 나온다고 했죠. 대성학교 우선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이게 아니면 태극서강 자기회사. 요거 뭐 그 정도로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심화 56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평양에 있던 대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이랍니다. 이 학교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가가 설립하였다. 무슨 단체입니까? 당연히 신민회가 되겠고요. 신민회 보자면 기억,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맞네요.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맞네요. 이륙양행과 교통국. 이륙양행과 교통국은요, 이거 어디냐면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트 가면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했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제? 공화제를 지향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도 깔끔하게 공부 끝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으실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같이 또 공부하는 것도 이거 항상 공부 힘들다 이러면 재미하시게 더 힘들 거고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재밌다. 생각이 너무 좋다. 이렇게 작은 생각을 변화해 주시면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